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권재은,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오늘도 부진한 시장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별다른 모멘텀 없이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는데요. 네, 미국 증시가 땡스기빙 휴장을 맞이하고 있고 또 우리 증시도 좀 금요일인 만큼 뭔가 잠잠한 그리고 하락세로 마감을 짓는 그런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대형주 위주로 하락세가 짙어져서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문자 창구, 유튜브 창구도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고민되시는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사가 되어주실 네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의정에는 조범수 팀장 그리고 예병군 대표 모셔봤고요. 네, 우의정에는 손여로 팀장 그리고 강호진 전문가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 이슈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 종목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매도 금지 이후로 처음 있는 이 지수 변경이라서 수급이 조금 더 원활하게 들어올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종목들이 과연 이 모멘텀을 타고 주가에도 힘을 받을 수 있을지가 좀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과연 이 종목들이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 예병군 대표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지수에 편입이 됐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MSCI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되는 게 왜 중요하냐에 대한 부분은 자, 이렇게 과일 바구니가 있어요. 바구니, 이걸 우리가 흔히 바스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증권시장에서. 이 바스켓 안에 편입이 되면 의무적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왜? 결국은 지수 연동 상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지수 연동에 의해서 수익률이 결정되어지는 상품이에요. 이걸 흔히 파생 상품의 일종인데, 그 파생 상품의 일종이 정확하게 데이터에 의해 움직이려면 편입된 종목은 일정까지는 매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퇴출, 즉 편출된 종목은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지수 편입이 중요해지게 된 거죠. 근데 이 맹점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까지 그동안 기관이 많이 매수를 해서 많이 오른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을 지수로 편입을 시켜서 더 오르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에 주고 오히려 지금까지 많이 매수해 왔던 물량 그거를 역으로 팔게 되는 이런 맹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까지 잘 매수해 왔던 종목을 편입까지 해놓고 왜 파느냐? 지수 이렇게 코스피 200, 코스닥 200에 이건 펀드 상품이거든요, 사실. 펀드 상품인데 이 펀드 상품은 이가 종목 하나가 무너진다고 해서 펀드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매수를 잘해왔던 종목의 매도 구간을 잡으려면 이렇게 편입이라든가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이슈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반영되었느냐, 선반영되지 않았느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스켓에 들어갔다, 편입이 되었다 이렇다고 무조건 반길 일은 아니에요. 지금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 거를 좀 쭉 살펴봤는데 TC스틸이라든가 세아베스틸 지주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지금 많이 선반영이 되었어요. 근데 KG 모빌리티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벤티움 이런 회사들은 아직 선반영이 됐다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오늘 강하게 올라온 거예요. 그럼 추가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이런 것들은 선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스켓으로 넣었다고 해서 오늘 하루 만에 다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매수에 들어가고 지금 바닥권 영역에서 팔 사람은 많이 없고 매수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면 이런 건 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런데 이미 선반영되는 거 위에서 있던 것들을 편입했다는 그 기대감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더 들고 가게 되고 신규 매수로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물량을 넘기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반영된 거는 가능하면 보지 마세요. 더 올라간다 해도 그거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차라리 지금 선반영되지 않고 바닥권 영역에 있는 것들, 지금의 이제 KG 모빌리티나 그다음에 덴티움 같은 것들을 오히려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이걸 차라리 매수하시는 게 이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됐으니까 이거 중심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네, 다음 달 뭐 15일에 정기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랜만에 올라온 전선주를 체크해 볼게요. 네. 정부에서 이제 다음 달쯤에 전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한전이 지금까지 독점해 왔었던 이 전력망 사업을 민간 기업에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뭐 재룡 전기, 재룡 산업 중심의 강세가 눈에 띄었어요. 손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게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전선주가 과연 뭐 테마를 형성해서 네. 더 갈 수 있을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한전에서 하는 이제 전력 설비가 뉴스가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이제 한국전력의 뭐 부채, 뭐 적자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파괴책으로 간혹 나왔던 섹터예요. 근데 해당 종목들에 대한 투심이 개선되지 못하다 보니까 뭐 단기적 움직임 나왔다가 뭐 윗골이 달면서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기 전에 우크라이나 재건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 더 좋은 훈풍을 불어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MOU는 사실 철도 관련으로 뉴스가 나왔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진행하다 보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뭐 철도, 뭐 곡물, 비료, 인프라, 건설기계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벼운 순서부터 순환매가 돈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이런 철도가 강세를 보이면서도 일부 자금들은 그 뒤에 후속 준비를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부 정책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거래량이 실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수급 동향이 개인 투자자가 아닌 외인과 기관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전력 설비, 전선 관련 종목들은 저평가 매도가 조금 있는데 이제 건설 기계 관련 종목들은 이제 저평가 매도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주상전화 방송 진행할 때도 전력 설비, 건설기계 관련해서 많은 문의를 주셨을 때 저희는 다 동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적 잘 나오고 저평가 매도가 크다. 그다음에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 않다. 뭐 개인 투자분들의 뭐 익절 물량, 손절 물량을 받아주면서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으니까 후에 이 종목이 맥점을 잡을 수 있는 뉴스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보유기간 길어질지언정 안전하게 청산할 수 있다. 이렇게 브리핑을 자주 드렸었는데 보유기간이 짧아질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민간 개방한다고 했어도 이 민간 개방에 대한 후폭풍은 예전에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좀 빠르게 좀 알기 쉽게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신분항선이랑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민간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빠르게 건설이 진행이 되었는데 다소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이 문제입니다. 뉴스가 나올 때 어떤 설비 투자나 인프라 형성이 빨리 될 거다. 이 부분까지는 나왔지만 그 이후에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 것이다.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중장기적으로 6개월, 1년 이렇게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지만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올 겁니다. 언제 이런 비용 문제, 펀더멘탈 문제, 실적이 얼마나 반영될까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선 관련 종목들 뭐 대한전선이나 대원전선 보유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종목들이 올라오지 않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LS 전선 아시아나 뭐 HD 현대 일렉트릭, 뭐 LS 일렉트릭, 뭐 LS 서브마린 이런 종목들은 저평가 매도 너무 좋고 오늘 수급 동향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익 관점으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섹터 같다.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처음 나온 얘기는 또 아니기 때문에 실적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네. 또 주가 변동성이 얼마나 나올지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좀 잘 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신규 상장주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린 리소스가 공모가 대비해서 200% 넘게 오. 상승을 했고 네. 또 한선 엔지니어링도 16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조범수 팀장님, 이들 기업의 내용이 좋은 건지 아니면 신규 상장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어느 부분에 좀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후자 쪽이 더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죠. 11월 들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드렸다시피 IPO 상장이 많고 대여들도 많은 상황 속에서 시장이 지금 재료가 명확하지 않은 시점이다 보니 고가권 내에 있는 종목들은 기간 조정의 형태를 거치면서 오히려 신규 상장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따상을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상장 이후에 추가적으로 한 3일에서 5일가량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은 그렇게 이례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전부터 보여주던 화면 한번 보시면은 11월 달부터 지금 신규 상장주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딱 눌러보셔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청약 경쟁률이 70.78대 1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종목들 보시면은 청약 경쟁률 1345대 1도 있습니다. 이만큼 이 신규 상장 쪽으로 내규가 많이 쏠려 있는 만큼 시장이 좀 어지러운 모습이 나오고 그만큼 이제 제가 월요일에도 천하제일 단타 대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손 빠르신 분들만 이길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계속해서 IPO 시장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뭐 상장 이후에 재차 상승 이어가고 있는 도선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같은 종목들도 많습니다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아무리 기업의 내용이 뛰어나다 할지언정 고가권 내에서 버티다가 결국에는 밀리는 모습이 많아요. 예전에 그런 종목 중 대표적인 게 하나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게임 주잖아요. 네. 예전에도 상장하고 고가권에서 버티다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런 형태의 흐름 자주 빚어지고 지금은 시장이 어찌 보면은 원래 이전에 가던 HBM 아니면은 AI 이전처럼 계속해서 고가권 이제 넘어가면서 강한 흐름 보여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단기적인 모습에만 좀 쫓아가는 모습이 강력하게 보이는 겁니다. 쉬이 얘기에서는 겁이 없다고 표현을 좀 해야 될 정도로 이 IPO 시장에 너무 많은 자금이 쏠려 있다 보니 시장이 어지러운 게 사실입니다. 오늘 장도 한번 보시면은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한번 보시면 오늘 그린리소스가 거래대금이 삼성전자보다 많습니다. 두산로보티스 오늘 상장한 한선엔지니어링도 삼성전자보다 거래대금이 많아요. 네, 당연히 그렇다 보니 시장 내지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잘 가던 종목들도 개별 투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도 신규 상장 단타 한번 들어가자 하면서 잘 올라가는 것도 매도 나옵니다. 일단 이 11월에서 12월 초입까지는 신규 상장이 좀 연 이어집니다. 정확하게 12월하고도 1일이 지금 금요일이니까 지금 6일 정도까지는 연속적으로 상장이 이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신규 상장이 있는 날에는 수급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조심하실 필요가 있으시고 나는 손이 좋다, 나는 손이 빠르고 이런 단기적인 트레이딩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노려서 IPO 관련 쪽 노리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이전에 11월 목록들 보시면은 이 IPO 종목들이 겹쳐서 여러 가지 4종목, 3종목 겹친 날들이 있는데 큐로셀, BI, 메가터치, 컨택 이날은 이 종목들 못 갔습니다. 수급이 너무 분산이 돼가지고 한 종목 내지는 2종목 이렇게 있는 상장에 있는 날에는 충분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올 만한 우리가 산타랠리가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전반적인 섹터가 좋게 만들 이제 굉장히 주력적인 그런 섹터가 필요하거든요. 예전처럼 2차 전지 아니면 AI 뭐 HBM이라든지 이런 섹터가 지금 당장 뛰어오르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IPO 쪽 건드셔도 괜찮고 만약에 IPO 신규 상장 종목이 눌리고 이런 새로운 또 주도 섹터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부터 IPO 종목 건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대응은 짧게 그리고 주의하시면서 넘어가자 그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 접근하는 꿀팁까지 이렇게 알려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율주행 종목들도 한번 짚어볼게요. 테슬라가 지금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능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아쉽지만 기아는 또 반대로 자율주행 기술을 좀 뺐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자율주행 섹터 안에서도 테슬라향 기업을 옥석가리게 해야 될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완전 자율주행인가 봐요. 네. 멋있네요. FSD라고 하던데요. 네. 저런 차 저도 갖고 싶은데 그러면은 테슬라 향 기업을 좀 가려내서 그 기업들에 선택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강호진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최근에 칩셋 미디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좀 가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한번 지켜볼까요? 네,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좀 길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그 부분에 앞서서 일단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와 관련해서 굉장히 영업을 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유는 사실 최근에 뭐 전기차 판매 부진이라든지 또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도 부진할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한 상태고요.
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최근에 법정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 기능을 결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 이런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좀 트리거, 이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이 자율주행을 다시 한번 꺼내 들면서 주가 좀 부양을 하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상 여기서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되든 아니면 조금 늦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앞으로 계속되는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율주행 하면 사실 단기 테마로 굉장히 좀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반짝 상승을 하고 바로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았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뭐 에너지원 차원에서 봤을 때 전기차 판매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 이 전기차로 전환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지금 접어들었는데,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을 하게 된다라면 이 자동차 역시도 한 대의 컴퓨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을 하는 것보다 이 전기차 자체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에너지적으로도 효율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또 특히나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모터를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제동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제어가 좀 더 빠릅니다. 그러려면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대응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그 외에도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년에 이제 EV9과 아이오닉 7을 좀 출시할 예정인데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 3, 고속도로 자율주행 레벨 3가 좀 탑재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레벨 2랑 레벨 3가 다른 점이 있는데,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 만약에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이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레벨 3서부터는 이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에 있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좀 부담이 덜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을 조금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접어들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최근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배터리나 뭐 광물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그러면 수익성이 낮아진다라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차별성을 좀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런 자율주행을 탑재를 해야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소프트웨어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메라 업체라든지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업체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계속해서 지켜봐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 전에 네. FSD 얘기하셨죠. 네. 이게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네네. 그 이제 기능인데, 네. 실제로 이제 자율주행 지금 되고 있는 뭐 우리나라에 차도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 차도 다 타봤어요. 이렇게 비교를 해봤거든요. 테슬라가 월등하게 자율주행 기술력이 앞서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타보면서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켜고 달려도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풀 셀프 드라이빙이 국내에서는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판매업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사실 우리가 그러면 왜 중국은 좀 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 되느냐 물어봤어요. 그 부분도 물어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안보 문제가 걸려 있어서 지도를 전량 이제 그걸 다 제공을 안 했대요. 네. 테슬라 쪽에.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개방적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중국은 전량 다 제출을 했고, 그리고 정보 제공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안보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능이 좀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고속도로를 실제 달려봤어요. 네. 달려봤는데 너무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FSD 기능은 제가 봤을 때 타사가, 사실 이 테슬라가 차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게 단차도 심하고 막 어쩔 때 비도 새는 차들도 많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후발주자다 보니 조금 완성도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앞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현대하고 기아가 좀 빨리 따라 붙어야 진짜 자율주행 세상이 오면 현대 기아가
테슬라하고 좀 맞먹는 회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네. 전기차 수요 부진 안에서 좀 경쟁력을 빨리 가져가야 할 텐데 네. 기아는 또 기술을 빼고 있는 상황이니까 테슬라가 좀 선점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의 이슈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리튬 관련주들이 들썩거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하이드로 리튬이 또 상한가를 유지하고 네. 있습니다. 일본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다라고 하는데 네. 손유로 팀장님 어떤 이슈인가요? 네, 우선 뉴스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리튬,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고 개발하고 있다고 할게요. 양산을 준비 중이고 이 리튬 플러스라는 기업이 이제 일본에 수산화 리튬을 수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단 리튬 플러스가 만들고 있는 수산화 리튬에 대해서는 이제 뭐 리튬, 뭐 탄산 리튬, 수산 리튬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일단 탄산 리튬보다 이제 수산 리튬이 효율이 좋은데 가격이 비싸다. 그다음에 탄산 리튬과 수산 리튬 모두 이제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화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다. 이 부분까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이 수산 리튬을 국산화하고 있는 기업은 이제 리튬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아직 리튬 플러스가 양산화까지는 되어 있지도 않다 보니까 리튬 플러스의 수산 리튬 소식에 이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일단 2차 전지나 리튬 가격에 대해서는 아직 반등이 없습니다. 수산 리튬 이제 리튬 가격 같은 경우 저번에 추석 이후에 한 8개월 정도 강세를 보여준 다음에 꾸준하게 좀 저점을 갱신한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고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그다음에 전기차, 그다음에 전기 중고차 이런 판매가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2차 전지 업황 개선 기대감,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러고 한다면 좀 리튬 관련 종목들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 그런 우리가 이제 성장주 섹터의 척도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이 돌지 않았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이드로 리튬이랑 리튬 포스, 그다음에 뭐 금양, 그다음에 뭐 강원에너지 이 정도까지 변동성 강한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수급 동향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수급 동향이 어떤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더라도 어떤 맥점을 만들면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 투자분들의 매도 물량을 받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개장하겠죠. 그러면 이제 리튬 포스랑 하이드로 리튬은 아마 갭상승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가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눌림목 공략이 가능하고 내가 만약에 매매를 잘 못한다라고 하시면 이제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스가 다음 주 월요일 오후장까지 시세를 지켜준다고 하면은 뭐 금양이나 강원 에너지까지는 좀 눌림목 공략이 가능해 보인다.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몇 달 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제 주상전화에서 네. 하이드로 리튬하고 리튬 포스 이 관계사고 그 관계된 회사가 또 하나 있어요. 테라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때도 설명드릴 때 정확한 얘기는 이거예요. 결국은 이 회사가 1년 전부터 지금 리튬을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보면 S사, 일본의 S사라고 딱 사명을 갈랐는데 이 S사가 어디냐면 왜 지금 시간의 상한가 나왔냐. 네. 그 S사가 엄청 큰 회사예요. 어딜까요? 일본의 신네츠라고 이 진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예요, 사실. 그러니까 일본의 신네츠에 뭐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나라 웬만한 회사는 다 상한가입니다. 그런 회사를 싹 냄새만 풍겼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게 지금 추적 60분에서 KBS 추적 60분에서도 한번 때렸거든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염호 그리고 이 회사에 관계된 회사의 염호가 아무런 그런 내용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때렸어요.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진 거거든요. 네네. 테라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좀 투자의 관점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고 우리 손여루 팀장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철저하게 대응하셔야지 이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튬이니까 장기적으로 여기서 한번 들고 가봐야지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계속 뭐 조사 중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네.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리튬 가격이 계속 하락 중이라 뭔가 당분간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런 네. 이슈가 나오면서 시간 내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정말 실체가 있는 기업인지는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의하시면서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